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김혜지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순서죠.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가까이 톡 시간인데요. 오늘은 가수 이종로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다라 이태백이 놀던 달아 어두운 세상 밝게 비추네. 네, 이종로 가수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예전에 법사님으로 계셨다고 들어봤습니다. 혹시 법사님으로 계시다가 갑자기 트로트 가수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연이 많죠. 그래서 이 법사를 하다가 이렇게 트로트 가수가 된 것도 저희 신딸 때문에 이 과정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트 왕년회를 발표하고 1차, 2차는 풍류의 인생. 그거를 이제 2탄으로다가 내가지고 이래서 이제 그 노래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미숙합니다. 네, 그래도 데뷔를 하셨으니까 데뷔곡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겠는데요. 데뷔곡 왕년의 탄생 비화가 궁금합니다. 왕년회라는 건 옛적에 우리가 모든 것을 사주팔자를 이제 보다 보면은 그 과정이 옛날로 다 되돌아가고 우리가 사회에서 움직이면서도 왕년회가 안 들어가면은 이 어떤 대화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왕년회가 이제 1타 이제 첫 번째로다가 이제 노래를 만들었고 2타에 이제 풍류 인생에 대한 거를 이제 그 하늘 서린 노래. 그래서 내 마음 여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네, 한을 풀기 위해서 네. 만들게 되었다. 예, 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전통 굿과 트로트 음악의 조금 연결성이 궁금한데요. 그 둘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서민을 위해서 모든 마음을 달래는 거. 그럴 때 한과 정을 이렇게 풀어주는 과정이 있다고 보고 노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한을 조금 풀어주는, 네, 노래로 그렇죠. 풀어주는 예, 예. 그런 가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네.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늦은 나이에 데뷔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나이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는지, 뭐 힘든 점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나이는 60보다라는 인생의 철학이 있듯이 그 과정을 이제 하면은 나이는 그 숫자에 불과한다고 보고 아직까지 그 노래를 하면서 많은 걸 공부하게 되고 또 트로트는 전통 음악성이잖아요. 우리 이제 무속도 마찬가지로 다 전통을 이어가는 그 받침에서 서로 결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수로 시작을 하실 때 트로트라는 장르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왜 트로트를 선택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 그것도 서민을 위해서 어떤 그 곡의 연관이 이렇게 보면은 한설이고 원설이고 막 이런 거를 갖다 풀어내는 그 과정. 게다가 뭐 무속에서도 이제 한풀이를 할 적에 그 노래에 따라서 노래하면서 어떤 음악성 그걸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전통 사주와 트로트와의 어떤 연결성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글쎄, 트로트도 한설인 말이고, 우리가 전통에서 거의 우리 음악이잖아요. 그 이제 또 우리 무속도 옛날부터 이제 조선시대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그 어떤 그 과정이 다 한 맺힌 한 풀기를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한을 푸는 노래고, 노래가 우리가 옛날에 노래를 듣다 보면 다 서민들을 위해서 그냥 흥얼흥얼대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 과정을 똑같이 엮어보면 어떨까, 이런 어떤 그 의지에서 만들어진 거죠. 네, 약간 서민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시려고 그렇죠. 예, 예.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럼 노래를 부르실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노래 부를 적에는 내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그걸 표현을 해줘야 어떤 반응이 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건 기교가 아닌 그 어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풀이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이제 풍류 인생을 하나 잠깐 불러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한 소절 이게 이제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자체가 풍류 인생이라는 게 이제 한설인 노래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구구절절한 사연 하나쯤 가슴에 묻고 살아가네. 사랑에 울다 웃고 돈이란 있다 없고
세상살이 그러지 않소 하면서 여기까지 말한 거예요. 네, 너무 노래를 맛깔나게 잘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노래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가장 애정하는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그 현철 씨의 그 노래 거기에서 보면 내 마음 별과 같이 이게 한소리 노래잖아요. 그것도 이 풍류 인생도 그 한소리 노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만드는 겁니다. 네, 서민들의 한을 노래로 풀어주신다는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법사님의 인생 철학도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법사님만의 그런 인생을 대하는 가치관이나 철학이 있을까요? 철학이라는 거는 법사 생활이 참 고단하고 힘든 일이고 그 어떤 서민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손님들이나 어떤 시청자 저기나 이런 사람들한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게 내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TV에 좀 젊은 층의 트로트 가수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량이 요즘 애기들도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노래를 잘하고 뭐 선배님들도 노래 잘하시지만은 내 진심으로 우러나서 내 진심으로 다 노래하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기교라는 존재를 쓰면은 기교 자체는 그게 이제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사람의 감정을 풀어주지를 못한다고 보죠. 네, 진심을 담아서 그렇죠. 노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전통 사주도 직접 그러면은 봐주시기도 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은 그러면 뭐 우리 네. 앵커님, 아나운서님, 이 자체가 여기까지 올지게 엄청나게 힘들게 오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이 과정의 눈물 속에 잠 못 자면서 진짜 눈물 속에 살아오면서 그 고난을 겪고 아나운서 자리까지 온다는 거는 이거 사주에 다 속해져 있는 거거든요. 타고난 네. 그 운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을 적에서부터 사주를 딱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사주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틀을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이게 이제 엄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과정은 철학에 의해서 그 각본 짜져 있는 그 틀 안에 이렇게 해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가수 생활과 이런 무속인의 생활을 병행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가수도 하면서 이제 사주도 풀고 네. 사주를 풀어가면서 이 한설이고 원설인 사람들 많잖아요. 또 그 고난 속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피곤한 그 과정이 이런 과정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게 그 노래하고 이 매칭이 좀 같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네, 그렇다면 되게 인생이 다사다난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까요? 앞으로 계획이라는 거는 제가 가는 길에 이제 뭐 열심히 하고 또 그 과정에 어떤 좋은 일이 항시 발생하고 내가 아닌 어느 손님들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내가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팬들에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직까지 팬이라는 그 단어는 좀 어색하고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예. 한번 한마디. 시청자분들한테는 이제 저를 아껴주시고 또 이렇게 밀어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어떤 노래를 하더라도 응원해 주시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더 나은 전 노래를 불러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또 팬이 생긴다면은 그 팬들한테 봉사활동 또 이제 또 노인네들 봉사활동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봉사활동을 그럼 관심이 있으신 걸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하다못해 길 가다가도 저기 한 사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돈도 줘먹고 다 해서 나는 이제 내가 없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하는 거. 또 봉사활동이라 해서 노인 양반들 어떤 단체를 항시 가서 이제 공연도 해주고 뭐 이런 그런 과정으로 나는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수 생활을 넘어서서 봉사활동까지 해주신다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보시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여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 오기까지 엄청난 고통이 많이 왔어요. 저한테는 아직까지 뭐 방송이라는 존재를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희망은 여러 매체에서 이 그랜드 토토 이렇게 활성화가 좀 잘 되고, 또 나도 내 나름대로다가 이제 뭐 봉사활동 하면서 가수 생활도 하면서 또 법사 생활을 하면서 이걸 같이 좀 공존해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고, 응원해 줬으면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법사님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는 가수의 길을 걸으시는 이종로 가수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종로 가수분과 함께한 가까이 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신 경제 이슈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주실 텐데요.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생활 속 결제 습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요즘 현금 대신 스마트폰으로 터치하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용 규모가 꽤 크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디지털 지갑 서비스인 삼성월렛이 출시 10년 만에 무려 1,860만 명이 쓰는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한국인 성인 3명 중 1명꼴로 삼성월렛을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성인의 43%가 현금이나 실물카드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현금보다 휴대폰이 더 익숙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이용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규모가 상당합니다. 하루 평균 실행 횟수가 1,660만 건, 연간 결제 금액은 2016년 3조 6천억 원에서 지난해 88조 6천억 원으로 24배 증가했습니다. 누적 결제 금액은 무려 430조 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국내 간편결제 시장도 23조 5천억 원에서 350조 원으로 50조 원 규모로 커지며 14배 성장했습니다. 네, 수치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단순한 결제 서비스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삼성월렛은 단순 결제를 넘어서 교통카드, 멤버십, 계좌 관리, 항공권, 전자증명서, 그리고 자동차 키까지 포함하는 디지털 생활 지갑으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사우디 등 주요 12개국 도시에서는 교통카드 없이 삼성월렛만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AR 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는 지갑보다 스마트폰이 더 든든한 모바일 지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이 정말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제는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 현재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쇼핑을 할 때마다 매장마다 규정이 달라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커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업체별로 반려동물 출입 규정이 제각각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견을 데리고 매장에 갔다가 입구에서 제지를 당하거나 또 어떤 곳에서는 문제없이 입장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이 클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5kg 미만 반려견을 전용 케이지에 넣으면 출입이 가능하고요. 반면 롯데마트는 무게 제한은 없지만 케이지 사용은 필수입니다. 또 갤러리아 백화점은 케이지나 유모차 이용 시 입장이 가능하고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식품관 출입을 금지하는 등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특히 스타필드 쇼핑몰은 국내 대표 펫 프렌들리 몰인데요. 예방접종을 마친 반려견에 한해
1.5m 이하 목줄 착용 또는 케이지 유모차 이용 조건으로 몰 입장이 허용됩니다. 다만 입점 매장마다 별도 규정이 있어서 식품관이나 레스토랑 출입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몰은 가능하지만 매장은 제각각이라는 구조가 결국 소비자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전체적으로는 허용을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들어가면 매장마다 달라지는 거군요. 현장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소비자들은 입구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안쪽 매장에서 막히니 난감하다는 불만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위생 문제, 알레르기, 다른 고객 불편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제도가 일관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통일된 기준의 부재가 핵심 문제로 보이는데요. 개선 논의는 없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소비자 혼란을 줄이려면 업계 차원의 일관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단순한 애완의 의미를 넘어 가족으로 인식되는 지금 동반 공간 확대와 함께 위생 안전관리도 병행해야 한다는 투트랙 접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반려인들의 매너, 즉 배변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도 함께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넘어서서 1500만 시대죠. 우리 사회가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세 번째 소식은 교통과 공공서비스 분야의 변화 소식입니다. 기차나 비행기,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시면 불편했던 점들 있으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을 줄여줄 새로운 서비스들이 하나둘 도입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33건의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교통 서비스 혁신인데요. 먼저 KTX를 타셨을 때 옆자리 승객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코레일 앱을 통해 직접 좌석을 바꿀 수 있는 셀프 좌석 변경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굳이 직원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열차 탑승 후에 앱에서 바로 옮길 수 있는 좌석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장거리 여행객이나 아이를 동반한 가족 승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직접 자리를 바꿀 수 있다면 승객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공항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항에서 대기줄이 얼마나 긴지 알 수 없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네이버 같은 앱을 통해서 인천공항 출국장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대기 시간까지 미리 알 수 있어서 탑승객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하루 수십만 명이 공항을 이용하는 만큼 이번 변화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체류 시간 단축과 공항 내 소비 확대 같은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출국할 때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도 또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요? 네, 고속도로 서비스도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이 간소화되는데요. 앞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편의점에서도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용객 10명 중 1명은 미납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이용자 편의를 크게 높이게 된 겁니다. 또한 휴게소 내 피크닉존 같은 새로운 휴식 공간도 현재 한 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되고 단순히 잠시 들르는 곳이 아니라 가족 단위 여행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닝 인구를 위해 한강과 금강 등의 자전거 종주길과 연계한 테마형 트랙도 연계되는데요.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누비는 동호인들이 많아진 만큼 지역 관광과 연계된 레저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교통 불편을 줄이고 여행객들의 편의를 더 높이는 변화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개선 과제에는 이 외에도 국립공원 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지원 서비스, 그리고 휴게소와 주요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확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휠체어 사용자도 불편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전용 주차 공간과 경사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을 위한 수유실과 유아 전용 의자,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블록과 음성 안내 서비스, 어르신들도 쉽게 볼 수 있는 대형 전광판 안내 시스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즉,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또한 전국 주요 관광지에는 스마트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길찾기와 대중교통 정보, 주변 편의시설까지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바뀔 계획입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은 변화 같지만 일상 속에서는 체감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오늘 김효빈의 경제톡톡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효빈 아나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동안 김효빈의 경제톡톡을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다른 코너에서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한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안전진단, 초과 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까지 얽히면서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은 늘 요동치고 있죠. 나영 아나운서, 오늘은 특히 취재량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단순히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싼 정책, 시장,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대표 단지들, 수도권 사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입체적으로 정리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불리는 말이죠. 바로 재건축, 재개발 전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노후 아파트를 새 단지로 탈바꿈시키려는 소유주,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건설사, 개발 지역을 선점하려는 투자자, 그리고 임시거처로 밀려나는 세입자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죠. 여기에 정부 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더욱더 커집니다.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없이는 투기장이 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결국 재개발과 재건축은 단순한 주택 정비 사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해와 가치가 충돌하는 무대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전쟁의 전모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해 당사자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조합원은 분담금을 줄이고 분양가를 높이려 하고, 건설사는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을 벌이며, 투자자는 초기 물량을 확보해 차익을 노립니다. 반대로 세입자는 재개발 구역에서 밀려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하죠. 여기에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급 부족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책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각 주체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조합 내부에서 분양가, 일반 분양 물량, 설계 변경 문제를 두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지연, 비용 증가, 갈등 격화가 반복되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바로 전쟁인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서울 재건축의 상징은 단연 강남권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은마아파트는 수십 년간 재건축의 대명사로 불리며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죠. 여기에 여의도 시범, 목동 신시가지, 상계 주공 등도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시장 이슈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1970에서 80년대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로 구조적인 안전 문제와 주거 환경 한계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동시에 입지와 교통 여건이 뛰어나 새 아파트로 바뀔 경우 천문학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들 단지의 집값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서울시장 전체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결국 강남과 주요 재건축 단지의 움직임이 곧 서울 주택시장의 방향을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인 겁니다. 네, 강남이나 용산 외에도 수도권 외곽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남과 용산은 초고가 아파트 중심의 프리미엄이라면 수도권 외곽은 실수요자 중심의 재개발 수요가 많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고양 원당, 성남 구도심 등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경제성에 있습니다. 강남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도 수요가 몰리지만 외곽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금융규제, 낮은 분양 수요 때문에 사업성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재건축이라도 지역에 따라 진행 속도와 갈등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수도권 외곽의 주민들은 생활 환경 개선을 간절하게 원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입성이 낮아서 선뜻 뛰어들기 어렵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강남은 돈이 되는 재건축, 외곽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개발로 성격이 갈리면서 정책의 균형을 잡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재건축을 둘러싸고 있는 대표적인 논란 중에 하나가 초과 이익 환수제인데요.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일까요? 네, 초과이익 환수제는요,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집값 급등을 억제하고 개발 이익을 사회와 나누자라는 취지인 거죠. 하지만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실제로 한 단지에서 가구당 수억 원의 부담금이 예상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져 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되죠. 반대로 서민과 무주택자들은 개발 이익을 사유화하면 투기만 조장된다며 제도 유지를 주장합니다. 정치권도 상황에 따라 유예와 부활을 번갈아가면서 혼란을 키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개발 이익을 가져가야 하느냐라는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핵심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큰 걸림돌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은 아파트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둘러싼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평가해 재건축 필요성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구조 안전성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사실상 무너질 위기 수준이 아니라면 재건축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낡고 불편한 아파트를 빠르게 바꾸고 싶지만 사실상 규정적인 이유 때문에 점수를 넘기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이나 경제성 항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부 단지는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지만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라는 우려 역시 상당합니다. 결국 안전진단은 주민 생활 개선과 시장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지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또 다른 변수죠. 바로 분양가 상한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이지만 재건축 현장에서는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게 되면 일반 분양 수익이 줄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분양가는 높아지지만 결국 청약에 당첨된 사람만 이익을 보고 그리고 시장이 다시 치솟을 위험이 있습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는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정부와 시장이 줄다리기를 반복하는 이유도 바로 이 딜레마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업 현장에서는 투자자와 조합 간의 갈등도 치열하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재건축 조합의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 소유주들이 이루어져서 만든 단체입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외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돼 조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사업 속도를 높이고 분양가를 높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래 거주한 주민들은 생활 안정과 분담금 최소화를 우선시합니다. 여기에 건설사와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갈등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조합장 선출 과정이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뇌물, 불법 로비, 그리고 소송전이 벌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결국 재건축은 우리 집 새로 짓기가 아니라 수천억 원 규모의 이해가 걸린 대형 비즈니스가 되다 보니 투자자와 조합원, 그리고 시공사가 서로를 견제하는 갈등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세입자나 무주택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네, 사실상 여기서 가장 소외되는 집단이 바로 이 세입자와 무주택자입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세입자는 이주 대책비를 일부 지원받긴 하지만 안정적인 주거 대안은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원주민이 주변으로 밀려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무주택자의 경우도 상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공급되기는 하지만 치열한 경쟁률과 높은 청약가점 벽에 막혀 기회가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건축은 가진 자들의 잔치일 뿐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최근엔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높이거나 이주대책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재개발과 재건축 전쟁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이들, 세입자와 무주택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책 변화들도 시장에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올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의 기준 완화,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조정과 같은 정책 변화는 발표만으로도 이렇게 단지별 집값에 큰 파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안전진단을 완화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 대기 중이던 단지들의 매수세가 즉각 붙으면서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뛰기도 합니다. 반대로 규제가 강화되면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급락하기도 하죠. 문제는 정책이 정권 교체나 정치 상황에 따라 방향을 급격하게 바꾼다라는 점입니다. 사업 추진에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재건축 특성상 이런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야말로 재개발 재건축권 전쟁에서 가장 절실한 안정장치다라는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공한 재개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까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강남구의 개포주공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된 대규모 단지가 현대식 아파트 단지로 변신하면서 지역 가치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용산 일부 재개발 구역은 수차례 정책 변화와 조합 갈등으로 지연이 되면서 10년째 멈춘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차이는 합의와 추진력에 있습니다. 조합과 주민, 건설사, 지자체가 얼마나 일찍부터 이해를 조율했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과 얼마나 발맞췄는지가 성패를 가른 거죠. 결국 재개발은 땅과 건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네,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수십만 호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각종 규제, 주민 갈등, 경제성 부족으로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단지는 제한적이죠. 특히 사업 속도가 빠른 강남 용산은 이미 가격이 높아 무주택자의 접근이 어렵고 외곽 지역은 수익성 부족으로 지연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급 확대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안정성과 함께 공공주도 정비 사업이나 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향후 공급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될지는 재개발, 재건축 전쟁의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치열한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 장기전이다라는 점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 변화와 소송, 분담금 변수 등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기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자금 계획과 장기 보유 여력이 필수입니다. 또 조합 갈등이 심화가 되거나 규제 리스크가 큰 단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사업 시행 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단지는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는 내가 들어가는 곳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무턱대고 이름이 유명한 단지에 들어갔다가 수년째 멈춘 사업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현명한 투자자의 무기는 속도전이 아니라 판단의 냉철함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정책과 시장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부동산 현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마켓트렌드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 전시, 맛집,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시청역 앞으로 나가볼 건데요. 바로 서울광장에 나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드리기 앞서 요즘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러닝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체육을 통해 도시 한복판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나누는 2025 운동하는 서울광장 프로그램입니다. 2025 운동하는 서울광장은 9월 18일 목요일 하루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5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진행을 하던 중 7, 8월 휴장기를 거쳐 9월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9월 18일 목요일이 14회차로 끝으로 마무리되는 만큼 여러분들 집중하셔야겠습니다. 2025 운동하는 서울광장에는 특별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Light up the night, move the crowd. 빛나는 서울광장 다시 한번 움직이답니다. 함께 뛰고 함께 즐기는 서울의 대표 야외 운동 프로그램인 만큼 이 시민들의 에너지로 활기차게 빛나는 서울광장이 될 것 같습니다. 총 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메인 무대, LED 뉴스포츠 놀이터, 기업 홍보 부스입니다. 먼저 메인 무대부터 알아볼까요? 인원 제한이 없는 야외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9월 18일 목요일 심으뜸 강사와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을 합니다. 기본 동작으로 체력과 근육을 기를 수 있는데요. 유명하고 멋진 강사가 지도해주는 운동이 무료이기까지 하다니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LED 뉴스포츠 놀이터입니다. 4가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LED 조명이 있는 핸들러를 들고 셔틀콕을 주고받는 LED 핸들러, LED 원반을 던져 정해진 목표에 맞히는 LED 플라잉 디스크, 네트에 공을 던져 상대방이 공을 받지 못하면 점수를 얻는 스파이크볼, 줄로 연결된 공을 던져 타겟 구조물에 걸면 점수를 얻는 볼로볼까지 색다른 스포츠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 홍보 부스에서는요. 한국 라크로스 협회와 플래시 고시 플래시의 홍보 부스가 열립니다. 헬스 관련 식품과 운동기구를 무료로 시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목요일에 직접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 신청은 홈페이지에 구글 폼을 통해 가능하고요. 현장에서도 광장 내 운영 부스를 방문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당일 접수처에서 팔찌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점들이 있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현장에 물품 보관소가 있어 짐 보관이 가능한데요. 또한 응급 의료 부스도 운영되기 때문에 혹시 위급 상황이 생기더라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편한 복장이겠죠. 다가오는 가을 서울광장에서 함께 즐기는 운동축제 2025 운동하는 서울광장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의 아나운서 유지영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뜨겁게 달군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AI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도권을 넘어서 지방 대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SK와 아마존 앱 서비스가 약 7조 원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울산에 건설하기로 하면서 데이터 전력망도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가장 주목받은 기술 뉴스입니다. 가장 주목받은 기술 뉴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바로 SK와 아마존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내에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는 소식이 몇 개월 전 공식 발표가 됐죠. 부지 규모는 약 36,000m 제곱, 총 투자 규모는 약 7조 원에 달합니다. 착공 일정은 2025년 9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가동 시점은 총 2단계가 있습니다. 앞서 아마존은요, 서울과 인천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이번 울산 프로젝트는 이들에 이어 국내 세 번째 초대형 데이터 센터 허브, 그리고 영남권 최초의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거점이 됩니다. 네, 그 규모가 굉장히 방대한데요. 네, 정부와 기업 모두 이번 프로젝트를 수도권 중심이던 AI 인프라를 지방 대도시로 확산시키는 상징적 출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기술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핵심 기술은요, 이번 울산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니라 초거대 AI를 학습하고 실행하는 핵심 인프라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 GPT, 네이버 하이버 클로바 X, 카카오 코 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는요, 수천억 개의 단어와 이미지를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핵심인데요. 이 모델을 만들고 작동시키려면 수만 개 이상의 GPU 서버, 고속 네트워크, 그리고 방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중소도시 한 곳에 연간 전력 사용량에 맞먹는 전기를 쓰기도 하는데요. 울산에 들어설 데이터 센터도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아마존과 SK그룹은 이를 위해서 총 5가지 기술을 준비했는데요. AI 최적화 컴퓨팅 시스템, 초고밀도 서버렉, 공기 액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냉각,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 설계,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위에 생성형 AI 학습, 특정 산업 분야 특화 모델 개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과 같은 고난이도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즉 울산은요, AI 산업의 심장이 되는 거점이 될 셈입니다. 네, 정말 AI 산업의 심장을 울산에 심는 셈인데요. 이걸 계기로 국내 AI 생태계도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 판교에 집중이 되었던 인공지능 산업이 울산을 거점으로 지방 대도시로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정부도 이를 기반으로 향후 AI 전용, 에지 리전 등 지역 균형, AI 인프라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은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바로 전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오픈 AI와 협력하면서 전 세계 300개 이상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확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글은요, 텍사스의 탄소 중립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요. 모델을 훈련 설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요, 직접 센터를 짓기보다는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GPU, 글러터스 공급망을 확장 중입니다. 아마존은요, 동남아와 유럽에 신규 리전을 신설하면서 울산도 아시아 주요 인프라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국내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AI 데이터 인프라 경쟁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SK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SK그룹은요, 아마존과 손잡고 울산의 데이터 센터를 직접 추진하면서 계획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요, 한국형 AI 서비스 A-닷을, 그리고 SK하이닉스는 HBM, CXL 등 고속 메모리 기술을 앞세워 AI 서버 시장을 선도합니다. 네이버는요, 세종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며 자체 초거대 언어 모델을 상용화했습니다. GPU 서버만 6만 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요. 전력 사용량도 연 100메가와트를 넘습니다. 카카오는요, 판교 데이터 센터와 제2 센터를 통해서
한국어 특화 모델을 학습하고 B2B AI 솔루션을 확대 중입니다. KT는요, 전국 13개 IDC를 기반으로 AI 팩토리, 기가 지니를 개발 중이고요. LG AI 연구원은 초거대 모델을 통해 AI와 제조, 화학을 융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용어 설명하기 코너인데요. 이쯤에서 헷갈릴 만한 용어들을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용어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소개할 용어는 굉장히 길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초대형 연산 공장입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AI 학습, 클라우드 서비스, 스트리밍, 자율주행까지 모두 처리가 가능한 곳입니다. 울산에 들어설 이 데이터 센터는 한 번에 수십만 개의 연산을 처리하고요. 수도권 전체 서버 부하를 분산할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를 연결한 친환경 고성능 설비도 설계가 됩니다. 네, 이렇게 딱딱한 기술 용어도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요. 울산에 세워지는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AI 시대를 움직이는 두뇌 공장인 것 같다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울산 데이터 센터 이야기, 이건 단지 IT 인프라 하나가 들어선다는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AI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지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데이터 센터를 총 두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GPU 연산 능력 플러스 초고속 네트워크 플러스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핵심 기술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업 관련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연산 파워, 아마존의 클라우드 운영, SK 전력 인프라가 결합해서 초거대 AI를 학습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도시 하나의 미래를 데이터 센터 하나가 바꾸는 시대가 왔습니다. 울산에서 시작된 변화가 대한민국 AI 생태계 전체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믹스는 이렇게 기술이 산업을 재편하고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한 테크노믹스 시간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9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번 밖에 나가셔서 가을 날씨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